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 작은 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올해 72 된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여기 사연을 적기까지 참 오래 망설였습니다. 에이, 늙은 사람이 자식 욕하면 뭐하나. 다 내 팔자지.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는데, 이제는 가슴 속에만 묻어두기엔 너무 아파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자판을 두들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어딘가에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이 있다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려요. 저는 1950년대 말, 그야말로 보릿고개 끝자락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 어머니는 남의 집 머슴살이. 어릴 적 제 기억 속 집밥은 늘 보리밥에 김치 쪼가리 몇 장이 전부였죠. 그때는 배고픈 게 당연한 시절이었습니다. 학교 가면 점심시간이 제일 괴로웠어요. 도시락을 펼치면 다른 애들은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씩 있는데 저는 김치 조각 두어 개가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도시락을 먹을 때 책상 밑에서 몰래 먹곤 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절 보며 놀릴까봐 그게 부끄러워서 화장실 칸에 들어가 먹은 적도 많았습니다. 학교는 좋아했지만 오래 다니질 못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온 가족의 수입이 한순간에 끊기고 빚까지 생겼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동네 약방에서 파스를 사다 아버지 등에 붙여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시다가 가끔 한숨을 쉬셨어요. 그 한숨 소리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철수야, 학교는 그만 다니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교복 입고 중학교를 다니는데 나만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래서 아버지 약도 사고 동생들 공부도 시킬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다음 날부터 공장으로, 공사장으로, 부두로 뛰어다녔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가 14살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나이에 저는 공장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공장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야, 너 나이가 어려서 임금은 어른보다 적게 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나중에 올려줄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지만 저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늘 몸으로 막는 삶이었습니다. 겨울철 손등은 갈라져 피가 나도 장갑 살 돈이 없어서 신문지를 감고 일했습니다. 찬바람에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지면 입김을 불어가며 다시 기계를 잡았습니다. 허리는 20살 중반에 이미 남들 40살 허리 같다고 병원에서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다 보니 허리가 자꾸 삐걱거렸는데 병원 갈 돈도 쉴 여유도 없어서 그냥 파스 붙이고 버텼습니다. 어느 날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집까지 기어가다시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등을 주무르며 우셨어요. 철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괜찮아요, 엄마. 나 튼튼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크고 나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그때 조금만 쉬지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무리하면 몸 상하잖아요. 하지만 그 시절에 쉬는 건 곧 굶는 거였습니다. 쉬면 아이들 겨울 점퍼가 사라지고 도시락 반찬이 사라지고 등록금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제가 하루 쉬면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틀 쉬면 전기세 고지서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흘 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준비물을 못 가져간다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1000개가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뿐인 이 몸을 어떻게 쉬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던 세대. 제가 바로 그런 아버지 세대였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 둘째 딸 미정, 막내 아들 민수. 지금도 그 이름 3개만 떠올리면 그래, 인생 헛살진 않았다 싶다가도 이제는 가슴이 저며옵니다. 준호는 봄에 태어났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산파 할머니를 모셔와 집에서 낳았는데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저는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이 아이는 꼭 공부시켜서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게 해야지. 그런 다짐을 하며 다음 날부터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미정이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딸이라서 실망할 거라고들 했지만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우리 딸 예쁘게 크거라. 아빠가 나중에 꼭 피아노도 사줄게.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피아노는커녕 중학교 때 갖고 싶어 하던 100원짜리 머리핀 하나 사주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셋째라서 제일 편하게 자랄 줄 알았는데 형과 누나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막내는 제일 신경을 못 써줬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퇴근하면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서면 힘이 났습니다. 아빠, 맨발로 마당까지 뛰어나오던 아이들. 그 소리만 들으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제 다리에 매달렸고 미정이는 제 작업복 주머니를 뒤지며 아빠, 오늘은 사탕 있어? 하고 물었고 민수는 제 등에 엎여서 깔깔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겨울이면 포대자루로 썰매를 만들어 동네 언덕에서 놀아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아이들 웃음소리에 눈 녹은 논바닥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죠. 아빠,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아이들이 그렇게 조르면 에이,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 하면서도 또 한 번 더 끌어줬습니다. 그날 밤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했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면 그 고통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나중에 얘들이 크면 나를 부끄럽지 않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공부만큼은 포기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끝냈지만 아이들은 적어도 가난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준호 아버님, 이 아이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학원 좀 보내시면 좋겠어요. 학원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형편이 좀...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재능이 있으니 아깝네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 학원 보내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요? 지금 쌀도 떨어져 가는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해볼게. 그렇게 공장에서 주야 막교대 뛰고 주말에는 집 나르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큰애 학원비, 둘째 수학 과외비, 막내 영어 학원비를 보탰습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이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트럭 뒤에서 짐을 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제가 일하러 나가는데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맨날 이래요? 다른 애들 아빠는 일요일에 같이 놀아주던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너 대학도 보내주고 그러면 아빠처럼 안 살아도 되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우리 아이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당신 허리도 안 좋아지는데. 애들도 당신 몸 상하는 거 보면서 자라는 게 좋겠어?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고생하면 나중에 애들이 나 안 닮고 이 빌어먹을 고생 안 하겠지.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내 몸 하나 망가지면 아이들 3명이 편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하나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큰애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둘째는 공무원이 됐습니다. 막내는 컴퓨터 회사에 들어가 IT 쪽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합격 소식을 전해올 때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붙었어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공사장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져도 겨울 새벽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져도 허리 디스크로 꼼짝 못할 때도 아이들만 잘 되면 돼.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버텼는데 드디어 그 결실을 본 겁니다. 아내와 둘이 소주를 마시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처럼 안 살아도 돼. 그날 밤 정말 행복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자주 내려왔습니다. 명절뿐 아니라 가끔 주말에도 내려와서 아내가 해주는 갈비찜 먹고 동네 목욕탕도 같이 가고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회사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매일 야근에 상사는 까다롭고. 그래도 참아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어디냐. 아버지 때는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일했는데 너는 그래도 따뜻한 데서 일하잖아. 네, 그렇긴 하죠.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아버지도 이참에 올라오지 그러세요? 서울 오시면 병원도 좋고 지하철도 있고 뭐든 편해요. 큰애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야, 나는 여기서 땅 냄새 맡고 흙 밟고 사는 게 좋아. 너희만 잘 살면 됐지. 내가 뭐 얼마나 더 바라겠냐. 사실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들 곁에 있으면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덜 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자리는 참 이상합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면 징징대는 것 같고
외롭다고 말하면 짐 되는 것 같고, 아프다고 말하면 걱정 끼치는 것 같고, 그래서 늘, 난 괜찮다.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 말만 입에 붙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내려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게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석 달에 한 번이 되고 반년에 한 번이 됐습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에는 회사에서 당직 걸려서요. 애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차가 막혀서요. 왕복 5시간은 너무 힘들어요. 다음에 꼭 내려갈게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가 몇 년째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준호야, 뭐 하냐? 아,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미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아버지, 바쁘세요? 저 지금 애들 학원 가는 중이라. 아, 지금 전화 하나 더 오는데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민수야, 요즘 회사는 괜찮냐? 네, 뭐 그냥 그렇죠. 아버지는 건강하시고요? 아, 죄송한데 지금 미팅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통화해요. 그 나중에도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해야 할 일 목록의 맨 뒤쪽에 적힌 항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회사 일, 아이들 교육, 아파트 대출, 부부관계, 친구 모임, 취미 생활. 그 모든 것들의 한참 뒤에 아버지께 전화하기가 적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아내는 오랫동안 당뇨와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약값이 많이 드는 병원은 피했고 동네 내과에서 처방받은 약으로 버텼습니다. 여보, 큰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라도 받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 약이면 충분해요. 애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요. 아내는 항상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어느 날 미정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요? 응, 괜찮아. 약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아침에도 가슴 통증으로 한참을 앓았거든요. 엄마, 나중에 시간 나면 서울로 올라와요. 좋은 병원 한번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그래. 나중에. 그 나중에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날 새벽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달려가 보니 아내가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 내가 지금 119 부를게. 손이 떨려서 전화기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이닥친 저는 손이 덜덜 떨려 보호자 서류를 제대로 쓰지도 못했는데 그때 큰애가 뒤늦게 도착해 대신 병원비 계산을 해줬습니다. 아버지, 이런 건 미리 말씀하시지. 저희도 준비할 수 있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큰애 표정에서 저는 부담이라는 걸 느끼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고 당뇨 합병증도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애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어머니는 강하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오래 참으며 버텨왔는지를. 병원비가 부담돼서 아이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얼마나 많이 아픈 걸 숨겨왔는지를.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버티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 잘 부탁해요. 우리 그래도 행복했죠? 그럼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소. 아내가 눈을 감았을 때 저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 배고플 때도 춥고 힘들 때도 항상 제 곁을 지켜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제 곁을 떠나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중 아이들은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준호는 영정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고, 미정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민수는 혼자 구석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 아직 마음은 착하구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구나. 그런데 정말 가슴을 찢어놓는 일은 아내의 발인이 끝난 바로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조문객이 거의 빠져나간 뒤 큰애와 둘째, 막내가 상주 빈소 옆 작은 방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큰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라니? 이제 혼자 계셔야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연세도 있고 하니까 요양병원이나 시설 쪽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시신이 아직 여기 누워 있는데 아이들은 벌써 저를 어디로 보낼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아직 따뜻한데 그런 얘기를 벌써 하냐? 큰애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잖아요. 둘째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엔 시설이 훨씬 좋아요. 의사도 상주하고 간호사도 있고 혼자 집에 계시다가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저희가 매일 내려올 수도 없고. 막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집도 정리해야 하잖아요. 대출도 갚으셔야 되고 어머니 병원비도 남았고 아버지도 생활비 필요하시고 집 팔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집은 제가 젊은 시절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한 집입니다. 평생 전세로 떠돌아다니다가 40이 넘어서야 겨우 산 집입니다. 아내와 함께 마당에 꽃을 심고 아이들과 함께 명절 때 윷놀이를 하고 손자들이 놀러와서 까르르 웃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집을 처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얘들아, 엄마 오늘 보내고 너희는 벌써 집이니 병원이니 계산부터 하냐?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큰애가 난감하다는 듯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힘들어요. 저도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에,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둘째도 아직 전세금 다 못 갚았고, 막내는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자영업 준비 중이고,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이 얼마나 있는지, 집은 어떻게 나눌 건지, 그런 얘기는 우리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 부분만 남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제 앞에서 아이들은 이미 제가 죽은 뒤의 일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는 그 방에서 아이들은 이미 그 다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소를 지키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아이들이 태어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시절,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던 시절.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처분해야 할 부동산으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2년째 되던 해, 제가 일흔이 되는 해였습니다. 사실 생신 같은 거 크게 챙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일이라고 해서 비싼 케이크를 먹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냥 있는 반찬에 밥 한 숟갈 더 먹으면 그게 생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칠수는 좀 다르지 않나 속으로 살짝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동네 시장에 가서 전도 부치고 손자들 보고 싶다고 아이들한테 전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제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바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아이들 쪽에서 먼저 전화가 오나 보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혼자 미역을 불렸습니다. 참깨 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다가 물을 붓고 간장으로 간을 하고 아내가 했던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국 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짠 것 같기도 하고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한 숟갈 떠서 맛을 보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야, 이 늙은이야. 칠순이라고 혼자 미역국 끓여 먹네. 스스로를 놀려가며 웃었지만 국이 끓어오르는 냄비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또 떨어졌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혼자 앉았습니다. 텅 빈 식탁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참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뭐 하냐? 아, 아버지. 미안해요. 지금 회의 중이라 이따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둘째에게도 걸었습니다. 미정아, 오늘 뭐 하냐? 아버지, 애들 학원 뺑뺑이에요. 오늘 상담도 있고 시어머니도 오셔서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막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오후 4시, 5시, 6시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저녁 먹고 전화하겠지. 아이들 재우고 전화하겠지.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질 즈음 문득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올라오진 못해도 택배로 케이크라도 보냈나?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보니 택배가 아니라 아랫집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김치 좀 남아서 갖다 드려요. 혼자 계시니까 반찬도 변변찮으실 것 같아서요. 아, 고맙습니다. 그 말에 오늘이 제 칠순이라 혼자 미역국 끓여 먹었습니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너무 초라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날 밤 아이들 셋 중 마지막으로 전화가 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술에 쩔은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아버지, 오늘이 생신이었죠? 아, 까먹고 있었네요. 죄송해요. 다음에 내려가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진짜예요. 그래, 괜찮다. 바쁠 텐데. 아버지,
화내셨어요? 아니다. 안 났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슬펐습니다. 아이들이 제 생일을 까먹은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아이들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게 슬펐습니다. 전화를 끊고 혼자 남은 미역국을 데워 먹었습니다. 이미 식어서 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먹었습니다.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이게 뭐냐? 그 생각에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칠순을 지나 71, 72, 지금까지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쿵!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미정아, 민수야. 이렇게 죽으면 애들이 슬퍼하겠지?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옆에는 동네 통장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형님, 다행히 큰일은 아니라네. 아침에 신문 돌리다가 형님 집 앞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봤더니 형님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맙네.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자식들이랑 같이 사셔야죠. 이러다 큰일 나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연락은 하셨나요? 그 말이 참 부끄럽더군요. 아이들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큰애는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고, 둘째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요. 라고 했고, 막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애 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볼게요. 그날 제 옆에 먼저 도착한 건 막내의 아내, 그러니까 제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표정은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응, 괜찮아. 미안하다. 바쁠 텐데.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잠시 뒤 복도 옆으로 나간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막내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습니다. 오빠, 아버님 또 넘어지셨어. 이제 진짜 요양병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제 감당이 안 돼. 아이들 대학 들어갈 때도 돈 많이 들어가고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나 솔직히 말할게. 이제 아버님은 짐이야, 짐. 이 상태로 10년, 20년 더 사시면 우리 인생은 뭐가 되냐고.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계속 이렇게 병원 오락가락하면 우리 가게가 감당이 안 된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짐.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허리 휘어져라 일해온 제가 이제는 자식 인생에 방해가 되는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의 입에서 제가 그렇게 마음에 품었던 가족에게서 짐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옛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겨울 새벽 어두운 공장 출근길, 손이 얼어도 기계를 돌리던 모습, 아내가 챙겨주던 미지근한 보리차, 아이들 겨울 장갑이 없어 제 군용 장갑을 잘라 끼워주던 기억, 학원비가 밀려 조용히 원장님 앞에서 고개 숙이던 순간들,
아이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던 날들.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짐이라는 두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는 걸 들키기 싫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아이들이 모이라고 해서 서울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큰애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타세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준호야, 회사는 괜찮냐? 네, 뭐 그냥 그렇죠.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큰애 집에 세 식구, 둘째 집에 네 식구, 막내 부부까지 총 11명이 좁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손자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 우리 손주들, 잘 있었냐?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손자가 그렇게 말하자 준호가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야,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친구들은 할아버지가 용돈 주신대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용돈을 주고 싶어도 제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큰애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상의한 게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더니 준비해 온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집을 파는 걸로 하죠. 지금 시세가 그래도 꽤 되니까 그걸로 요양병원 비용도 충당하시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병원에 찾아뵙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둘째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셔서 우리 학원 보내주시고 대학 보내주신 거 다 알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너무 힘들어요. 직장도 불안하고 애들도 커가고 아파트 대출도 있고 아버지, 효도는 나중에 상황 좀 나아지면 순간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효도를 나중에 한다고? 네, 지금은 사실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우리도 형편 좀 피면 그때 아버지 모시고 여행도 가고 좋은 데도 모셔드리고. 그 말을 듣는데 마치 누군가 제 인생을 반대로 돌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여유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배고픈 날도 많았고, 아플 때 병원 갈 돈도 없었고,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장난감, 새학기 운동화, 소풍 도시락, 그 나중을 미루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는데, 효도는 나중에. 그 나중이란 게 도대체 언제일까요? 아버지가 이미 이 세상에 없어진 뒤일까요? 흙이 덮인 뒤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기억하냐?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다 새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너만 헌 운동화를 신어서 속상해하던 거. 네, 기억나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내일 당장 사줄게.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그날 밤 야간 아르바이트를 더 구했다.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할 지경이었는데도 다음 날 너한테 새 운동화를 사줬어. 그게 나중이 아니었어. 지금 당장이었어.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가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모습을 하루라도 더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아, 너는 기억하냐? 내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못 갈 뻔했던 거. 네, 기억나요. 그때 여행비가 없어서 아버지가 며칠 밤을 못 잤어. 결국 동네 개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너를 보냈지. 그것도 나중이 아니었어. 내가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게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미정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막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서 휴학할 뻔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대출을 받았어. 70 가까운 나이에 상환 능력도 없는데 너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어. 그것도 나중이 아니었어.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게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방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너희에게 지금 있는 집, 지금 있는 학력, 지금 있는 직장, 지금 있는 자존심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란다. 야간 공장에서 기계에 손가락을 베이면서도 붕대 감고 다시 기계 앞에 서야 했던, 비 오던 날 공사장에서 미끄러져 허리가 부러질 뻔하면서도 다음 날 새벽에 또 나가야 했던 그 무수한 날들이 모이고 모여 너희 삶의 바닥을 받쳐주고 있다는 것, 아버지는 바란 적이 없다. 나중에 너희가 돈을 많이 벌어 나에게 비싼 차를 사주거나 고급 요양원을 보내주거나 그런 건 정말 바라지 않았다. 다만 칠순 생일날 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아버지 괜찮아요.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달라지면 돼. 효도는 나중에 할게요. 그 말 속에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저 지금은 바쁘니 당신은 조금 뒤로 미뤄두겠다는 계산만 느껴졌다. 부디 너희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런 말을 하지 말아다오. 그날 밤 아이들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내려와 혼자 집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아내의 사진을 올려놓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내가 나한테 효도해 보려고. 자식들한테 기대는 건 이제 그만두려고. 평생 남들 눈치 보고 자식들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집을 팔지 않겠다. 이 집은 제 인생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장만한 공간입니다. 둘째, 요양병원보다는 내가 갈 수 있을 때까지는 내 집에서 살겠다. 이 집 마당에 아내와 심은 장미가 있고 아이들이 자라던 흔적이 있습니다. 셋째, 남은 인생을 자식 걱정이 아니라 나 걱정을 하며 살겠다.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은 팔지 않는다. 시설은 아직 가지 않는다. 내 병원비와 생활비는 내가 버는 선에서 가능하면 해결하겠다. 너희가 부담스러운 거 안다. 그러니 나도 너희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짐으로 대하지는 말아라. 나는 너희 아버지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산 사람이다. 그 사실만은 잊지 말아다오. 아이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큰애,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 존중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둘째, 아버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몸은 꼭 챙기세요. 죄송해요. 우리가 더 잘해야 하는데. 막내, 아버지, 그날 아내가 한 말은 너무 심했어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요. 진짜예요. 그 답장을 보며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졌지만 상처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내는 결국 다음 주말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해서 초등학교 앞 등하굣길 교통 안전 지도를 맡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형광조끼를 입고 깃발을 들고 서 있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며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그 인사 한마디에 집에서 며칠씩 울적하게 있던 가슴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손에 사탕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고맙구나. 왜 주는데? 할아버지가 매일 여기 서서 우리 안전하게 학교 가게 해주잖아요. 고마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자식들에게서는 듣지 못한 말을 남의 아이에게서 듣다니. 복지관에서는 글쓰기 교실도 열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여러분 인생이 바로 한 편의 소설입니다. 사라지기 전에 꼭 글로 남겨두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그 말에 저는 이 사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쓰는 게 어색했습니다. 평생 몸으로 일만 하다가 이제 와서 글을 쓴다는 게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다 보니 가슴 속에 쌓였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주 혹시 이 사연을 내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준호야, 미정아, 민수야. 아버지가 너희를 원망만 하는 건 아니다. 너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안다. 너희 세대가 나보다 더 경쟁이 심한 세상에서 가정과 회사 사이에서 얼마나 치이고 있는지도 안다. 직장에서는 구조조정 걱정, 집에서는 아이들 교육 걱정, 경제적으로는 대출 걱정,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을 때 부분적으로는 이해도 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잊지 말아다오. 아버지도 그랬다는 것. 아버지도 매일이 전쟁이었다. 공장에서는 사고 날까봐 조심해야 했고, 공사장에서는 언제 일이 끊길지 몰라 불안했고, 집에서는 쌀이 떨어질까봐 걱정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걱정 속에서도 너희는 단 한 번도 나중이 아니었다. 항상 지금 당장이었다. 너희가 배고프다고 하면 지금 당장 밥을 줬고, 너희가 추웠다고 하면 지금 당장 옷을 사줬고, 너희가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당장 학원을 보냈다. 그게 아버지였다. 내 건강, 내 미래, 내 행복은 항상 나중이었지만 너희는 절대 나중이 아니었다.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벌리려 하니 너희는 아버지를 나중으로 미루더구나. 그게 제일 아팠다. 혹시 이 방송이나 글을 어디선가 젊은 분들이 보고 있다면 이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억지로 통제하려 들었을 수도 있고, 말투가 거칠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받쳐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강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 떠올려 봐 주셨으면 합니다. 학원비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자기 옷을 몇 년째 안 바꾸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휴대폰 요금 때문에 아버지가 오랜 친구들 술 약속을 몇 번이나 취소한 건 아닌지, 여러분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부모가 다친 허리를 부여잡고도 임금 체불이 심한 공사장에 다시 나간 건 아닌지, 여러분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를 바라며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명절에 큰돈 들여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전화 한 통 걸어, 아버지, 오늘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것. 생일날 비싼 케이크 대신 편의점 케이크라도 하나 들고 집에 찾아가, 엄마, 내가 태어난 날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단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 요즘 허리는 좀 어때요? 문자 한 줄 보내주는 것. 부모님이 좋아하는 반찬 하나 사들고 주말에 찾아가는 것. 같이 밥 먹으면서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하고 물어봐 주는 것. 그게 늙은 부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늙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하셨던 분이 오늘 갑자기 넘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걷기 힘들어집니다. 오늘도 다음에 하며 미루다 보면 어느 날 그 다음 영영 오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하셨을 때 지금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대신 잠깐만요. 지금 전화 받을게요. 라고 말해주세요. 그 몇 분이 부모님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이제 저는 자식의 불효에만 매달려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가끔은 서운해서 밤에 혼자 술 한잔 기울이며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압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끝까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견디고 배운 것 하나 제대로 없으면서도 새 아이를 키워냈고, 아내와 함께 작은 집이지만 지붕 있는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했던 사람입니다. 손가락이 부러지고 허리가 휘고 밤잠을 설쳐가며 그래도 가족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날들만큼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려 합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고 산책도 하고 가끔 소주 한잔하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아내 산소에 자주 찾아가서 여보, 나 혼자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가끔 혹시나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아버지, 오늘은 제가 밥 해드릴게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날은 아마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행복이 찾아오는 날이겠지요. 첫 번째 큰 행복은 아이들이 태어난 날이었으니까요. 준호가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 미정이가 제 손을 잡고 아빠하고 불렀을 때, 민수가 제 등에 엎여 깔깔 웃었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 노인의 긴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며 가슴 한쪽이 뜨끔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전화를 한번 걸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밥은 드셨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어떤 노인의 밤을
울음 대신 미소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효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아직 여러분을 알아보실 때, 그때가 바로 효도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